네, 안녕하세요. 저희 이제 심규원 연사님과 함께 라이브 Q&A 세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는데요. 크게 여러 주제로 나눌 수 있는데 가장 핫했던 대선 관련해서 조금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김수양님도 그렇고 윤정현님, 지훈서님, 강채영님 모두 대선에 대해서 이후에 어떻게 부동산 시장이 흘러갈지, 무주택자는 어떤 걸 준비해야 될지, 또 다주택자는 네. 어떤 걸 준비해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대선이라는 것 자체하고 이제 아까 질문 중에 총선이라는 것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근데 뭐 둘 다 있긴 하지만은 대선이라는 게 여냐 야냐 따라에 따라 가지고 굉장히 뭔가 큰 차별화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이제 근데 뭐 정책을 세세하게 얘기하는 건 큰 의미가 없을 것 같고 여가 되면은 지금 기조가 더 갈 것 같고 그 상황이 되면은 이제 중장기적으로 가격은 더 오를 가능성이 있다. 기본적으로. 그 대신 이제 또 중장기적으로 상기 신도시 공급이 있으니까 그렇게 폭등할 사태는 안 벌어지겠지만은 근데 야당 쪽이 되면은 이제 야당은 기본적으로 지금 정부의 정책이 잘못됐다라고 보는 입장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개발을 촉진한다. 효과 때문에 가격을 좀 촉발하는 성격이 있을 거예요. 근데 중장기적으로는 좀 안정화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집을 살 때 재밌는 거는 항상 하는 얘기가 지금 이제 정말 난 집 10채인데 한 3채를 더 살까? 2채를 팔까? 이런 분들은 이제 시기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대신 이제 한 채인데 내가 지금 사야 되냐 말아야 되냐. 여기서는 제가 보기엔 딱 한 가지 있는 것 같습니다. 돈을 많이 빌려서 사야 된다. 그러면 지금은 좀 자제할 필요가 있고 크게 빌리지 않고 적당히 살 수 있다. 그러면 언제든지 집은 사는 게 맞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까 강의에도 나왔듯이 뭐 아주 적은 인구의 도시, 나는 자연이다 그런 표현되는데 그런 도시 사는 것도 자제할 필요가 있고 적어도 대도시나 장기적으로 고용이 성장하는 지역 이런 경우에는 사는 게 맞고요. 지금이 고점이라 하더라도 그 대신 여러분들이 계속 뭐 세입자로 쫓겨다니면서 아기들 클 때마다 스트레스 받고 그런 것들을 피해 간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뭐 언제든지 대도시에 산다는 것들은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닙니다. 물론 이제 뭐 더 한 세 채, 네 채 갔을 경우에 문제가 된다.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선의 효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발 호재로서의 영향 이런 것들 측면도 한번 봐야 됩니다. 야당 후보가 될 경우에는 개발 호재로서 순간적으로 뜨는 지역들이 굉장히 많아질 겁니다. 민간주도 개발, 그 다음에 용적률 완화 이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당 후보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까지 했던 규제를 한번 더 세게 해야 된다. 참 특이한 거는 그렇습니다. 부동산 정책이 잘못됐다 그러면서 지금 정책을 더 세게 하겠다. 이게 난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럴 경우에는 시장이 굉장히 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그 효과는 어디로 튈지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대선 관련해서는 대강 그렇게 한번 네,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저 답변 아주 자세히 해주셔서 충분히 됐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또 금리 인상에 대해서 또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미국의 금리 인상이 윤정현님께서 미국의 금리 인상이 국내 금리 변동에 미치는 영향과 그에 따른 전망은 어떻게 될지, 또 강채영님은 일본 버블 경제처럼 어, 뭔가 금리 영향으로 우리나라도 폭락이 되진 않을까 이런 이야기들이 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아까 그분께서 미국 금리 문제하고 메타버스 이런 얘기도 하셨고 뭐 트렌드 얘기를 네, 하셨는데 제 강의 좀 보시면은 소리가 우리 작대요. 소리를 키워봐요. 키워주셨을 거예요 지금. 이제 강의 들으시면은 이제 금리라는 건 어떤 경우에도 항상 마이너스 하방 압력을 주고 있는데 근데 이 상승 요인 100개, 하방 요인 하락 요인 100개 대강 이런 식으로 항상 상존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게 이제 어떨 때는 상승 압력이 크면은 올라가는 거고, 근데 금리 인상은 분명히 하방 압력인데,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금리 올려가지고 집값이 떨어진 시기는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제 그 금리를 이제 올리면 떨어진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런 겁니다. 그나마 금리 올렸기 때문에 집값이 그 정도밖에 안 오른 거야. 이런 얘기도 가능하고, 검증은 불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어떤 연구를 보더라도 금리는 하방 압력인데, 그 금리를 어디만큼 올릴까가 중요합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 기준금리가 이제 1% 정도가 되는데, 이걸 갑자기 내년에 4% 올린다. 그럼 집값 확실하게 잡힙니다.
확실하게 잡히는 건 분명하지만 아마 거시경제가 마이너스로 돌아섰거나 국민들 상당수가 실업자로 돌아섰거나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럼 이제 정부에서 할 수 있는 건 이런 거예요. 금리를 25bp 정도, 그러니까 0.25% 정도, 퍼센트 포인트 정도씩을 한 두세 번 올린다 정도예요. 왜 그런가 하면은 거시경제가 더 중요하거든요. 우리 부동산 집값 잡으려고 그렇게 금리를 세게 한다. 그거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경제가 이만하면은 부동산은 요만한 거예요. 요거 잡으려고 해서 거시경제 다 죽여서 실업자 만들고 노숙자 만들고 그런 정책은 누구도 안 하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은 좀 약하다. 그러니까 이제 금리가 오르더라도 일본 폭락 같은 경우에는 한 2년 만에 2배, 3배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걔들이 한 2%인데 그냥 한 4, 5%까지 올리고 뭐 이런 식이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쉽지는 않다. 그리고 이제 지금 예측하는 게 뭐 5년 뒤 지나서 이렇게 예측하는 게 아니고 내년 아니면 후년 이렇게 예측하는 거기 때문에 금리론에서 이렇게 확 폭락하거나 그럴 가능성은 낮답니다. 그리고 이제 일본 폭락설 비슷한 얘기도 아까 하신 게 네, 저 맞아요. 질문에 나왔었는데 그 폭락은 저는 굉장히 낮게 보고 있습니다. 일본은 6대 도시 토지 가격 그런 보고서도 있습니다. 한 10년 동안 6배 올랐어요. 평균 가격이. 오르고 나서 그게 딱 1.25배 정도로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1억짜리가 6억까지 갔다가 1억 2천이 된 거예요. 우린 그렇게 오른 적도 없고요. 그렇게 빠진다는 게 상상하기가 좀 쉽지는 않다. 그래서 일본식 폭락 같은 경우에는 학회에서도 여러 연구들이 있었는데 그 일본의 정책 잘못이 부른 게 상당히 크다. 그 예를 들어서 우리 정부가 굉장히 나쁜 정책만 계속 써가지고 하면은 그런 가능성을 할 수 있겠지만은 그런 연속된 실수를 세계적으로 다 알려져 있습니다. 뭐가 잘못됐냐, 뭐가 잘못됐냐, 어떻게 할 거냐.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바로 따라해서 그걸 가겠다. 이런 것들은 굉장히 힘들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OECD 국가 37개 뭐 정도, 아까 35개, 37개, 뭐 저도 모르겠습니다. OECD가. 근데 그 그래프를 보시면은 일본만 유일하게 쫙 올라갔다 쭉 빠지는 이상한 그래프인데 우리가 그렇게 가기에는 좀 쉽지는 않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정부에서 부동산 때문에 금리를 올리겠다. 이런 얘기하는 건 정말 뭐 대강 그런 표현이에요. 뭐 초가상관 태운다 이 정도가 아니고 거의 뭐 도끼로 모기 눈알을 뽑아내는 정도 이런 어마어마한 걸 가지고 모기 눈알 뽑기 위해서 하는 정책 그 정도 그러니까 상상을 초월하는 정책이에요. 근데 뭐 지금 그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보여지고 그럴 가능성이 좀 낮아 보입니다. 네. 네, 답변 굉장히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뭐 가격 상승 하락 이런 거에 궁금한 점이 되게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민주 K님께서 최근 갭 메우기 현상이 나타나면서 부동산 하락 신호일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예. 또 어떤 쪽에서는 갭 메우기가 나타난 이후에는 중심부 아파트가 싸지니까 예. 더 오르게 될 거라는 예. 그런 의견도 있다고 하는데 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런 현상에 대해서? 뭐 갭 메우기는 보통 시장에서 항상 나타납니다. 제 강의에서 잠깐 나왔지만은 보통 아파트가 먼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아파트가 50% 올랐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두 번째가 뭐 뭐 빌라라든가 이런 것들이 한 30% 따라 오르고 그 오를 동안 또 아파트는 쉬고 있어요. 너무 올랐으니까 쉬고 있고 얘들이 막 올라가면서 전체 지수는 올라가고 그 다음에 이제 단독주택이 또 한 10% 20% 오르면서 이렇게 하면서 전체적인 상승 갭을 메우는 현상 그런 것들이 나타나거든요. 근데 이게 한 바퀴 다 돌면은 한 몇 년이 걸리는데 다시 이제 아파트가 올라가고 또 따라가고 그다음에 이제 지역별로도 그런 갭 메우기가 나타나고 그런 현상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심부가 더 오르느냐 마느냐 이 문제는 그런 갭 메우기 과정에서 퍼센트로 보느냐 금액으로 보느냐의 차이가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상승할 때도 중심부나 우리가 좋아하는 지역들은 어마어마하게 가격이 폭등하거나 그런 경향이 나타나고 하락할 때도 더 큰 폭으로 하락합니다. 그건 항상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걸 견딜 수 있는 사람들이 뭐 그런 시장에 진입하는 것들이고 일반 사람들은 뭐 진입하기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중심부는 결과적으로 보면 퍼센트로 보면은 상승률 자체가 조금 높은 수준이거나 역사적으로 봤을 때 약간 더 높은 수준인데 금액으로 봤을 때 10억이 20억 같다. 근데 외곽 지역엔 2억이 4억 같다. 느낌이 상당히 다르죠. 그래서 이제 그 변화폭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불편한 것들이 많다라고 보여집니다.
뭐 그런 것들이 아마 그 갭매우기하고 향후 같은 건데 네. 지금 이제 뭐 집값이 오를까 떨어질까 상승과 하락에 대해서 이제 아까 질문을 하신 것 같은데 그런 질문들이 몇 개 있더라고요. 그 우리 부동산 시장은 항상 상승 요인, 하락 요인 한 100개씩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떨 때는 이놈이 세기 때문에 올라가고 어떨 때는 이놈이 세기 때문에 떨어지고 근데 기본적으로 한 100년, 300년 연구한 연구들이 있습니다. 350년까지 있는데 보면은 뭐 적어도 대도시는 계속 올랐다. 실질 가격이, 명목 가격이 아니고 실질 가격이라는 거는 이제 물가를 제거한 겁니다. 올랐다는 게 기본적인 것들이고 중간중간에 한번 조정은 받지만은 올랐다는 게 기본적인 거다. 그리고 지금 이제 상승 하락에서 이제 요인이 100개 100개라고 했는데 지금은 상승 요인하고 하락 요인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상승 요인이 많다. 정부에서 얘기하는 게 이제 상승 요인을 유동성 증가하고 이제 가구 분화가 증가한 거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게 작년까지는 맞는 얘기고요. 지금도 기본적으로 맞는 얘기지만은 지금 현재 오르는 거는 계속 그게 기본에 있는데 작년 여름 이후에 폭등하는 그래프가 아까 나왔잖아요. 이거는 임대차법이에요. 전세난이 밀어올리는 이상한 형태가 나타났는데 이건 적어도 내년 여름까지는 그 힘이 사라질 것이다. 그러면 이제 이게 제일 큰 힘이에요. 뭐 수요와 공급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그 힘이 사라지면 나머지 하방의 힘을 적당히 평정을 하면서 조금씩은 오를 가능성이 있다. 물론 1% 올랐다가 0.3% 빠졌다가 1% 올랐다가 0.3% 빠졌다가 그리고 뭐 0.5% 빠졌다가 1% 올랐다가 이런 식으로 계속 움직일 거예요. 하방, 그 상방이 워낙 무서우니까 그런 시장의 모습이 적어도 내년까지 움직일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너무 고점이니까 팔아야 된다. 이런 것도 맞는 얘기고요. 근데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 보는 거냐, 아니면 실수요자에 보는 거냐, 그런 건 아까 질문에 얘기 드린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네. 그리고 그래서 그러면은 네. 수도권, 비수도권의 그런 가치 격차도 그럼 더 커진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지금 양극화 질문도 아까 했었고, 이제 수도권, 비수도권, 네. 뭐 서울과 지방의 양극화라든가 그런 질문이 이제 좀 묶어지는 것 같은데, 네. 우리나라 시장이 참 재밌는 게 있습니다. 전 세계 부동산 시장이 비슷한 패턴으로 움직이는데, 과거에 이제 인구가 증가하고 GDP가 막 빨리 성장하고 막 이럴 때, 국가 경제 성장하고 이럴 때, 집값은 서울이 10% 오르면 지방은 8% 오르고 이런 식으로 막 올랐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경제가 위기가 왔어요. 다 같이 빠집니다. 자, 근데 경제가 계속 안 좋은 상황인데 돈을 막 풀기 시작해요. 돈을 막 풀기 시작하면은 사람들이 알아요. 야, 어디가 계속 오를까? 그런 고민을 합니다. 그럼 그때부터의 패턴은 대도시는 투자가 몰리고 지방은 투자가 줄어들어요. 옛날에 같이 오르고 같이 빠졌는데 경제가 안 좋은데 돈을 풀고 그러면 이제 돈 되는 데만 집어넣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최근 법이 똘똘한 한 채만 열심히 키우자. 그 말은 지방집 버리고 강남에 살아. 작년, 재작년에 보면 한 25% 정도 강남 신규 구입자 아파트가 지방 사람입니다. 서울 사람이 아니고. 똘똘한 한 채로 가는 것들이죠. 원래 가뜩이나 양극화 현상이 있는데 정부에서 이런 정책을 하니까 더 똘똘한 한 채로 가는 거고 그러면 이제 그 현상이 언제까지 갈 거냐. 거시경제가 다 좋아질 때까지는 그럴 것이다. 네, 근데 거시경제가 다 좋아진다고 상상하는 건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상당히 힘든 상황. 그리고 앞으로 돈 푼 것들 뭐 거둬들이든 뭐 하든 간에 상당 기간 동안은 양극화는 계속 심해진다. 뭐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훈 선임께서 이사 고민 있으시다는데 방금 해주신 답변이 좋은 판단의 그런 기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다음은 이제 또 외국인 인구 또 유입이 있다라고 강의에 말씀해 주셔서 네. 그거에 대해서 또 질문이 생기신 분들 계신 것 같아요. 네. 중국인들이 저희 땅을 많이 산다 네. 하는 뉴스가 되게 많잖아요. 네. 근데 그게 과장된 건지 진짜 우리 대한민국에 사는 개인들에게 어떤 영향을 직접적으로 줄 건지에 대해서도 네, 호상리님께서 질문하셨네요. 네. 좀 아까 전에 이제 외국 중국인 투자 같은 것들이 과장되지 않냐 이런 얘기인데 기본적으로 이제 호주 시드니라든가 멜버른, 그다음에 캐나다의 토론토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밴쿠버 이런 지역은 중국 친구들이 돈을 많이 삽니다. 돈을 가지고 주택을 막 삽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은 10억짜리인데 급하게 사고 싶으면 12억, 15억 막 지릅니다. 폭등시키니까 이제 그 지역 자체가 그래서 취득세도 많이 부과시키고 막 그런 상황인데 싱가포르도 마찬가지고 특히 이제 시진핑 씨가 뭐죠? 뭐 부패 척결을 하면서 돈
주택을 더 많이 외국으로 빼돌리는 그런 성향들도 나타났다. 이런 소문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외국으로 막 가는데 우리는 그런 지구는 없습니다. 그리고 전체 거래량, 대도시의 거래량 중에서 보면은 중국인들이 언론 보도를 자세히 보면 이렇습니다. 중국인들이 작년에 비해서 올해 57%의 투자가 예를 들면 숫자입니다. 50% 이상의 투자가 늘어났다. 이런 기사는 있지만은 전체 건수가 몇 개다 이런 보고는 잘 못 보셔줄 거예요. 전체 거래 건수는 외국인 투자 전체가 우리 부동산 거래 건수의 1% 미만입니다. 1% 왔다 갔다 할 거예요. 중국인은 그 중에 한 절반 정도 차지하거든요. 이 친구들이 어떤 지역의 집값을 끌어올렸다. 그러기에는 굉장히 좀 이상한. 그 대신 이제 정치인들은 그런 거 좋아합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중국인이 사고 외국인이 사는 거는 우리 대출 규제를 안 받고 그러니까 이 친구들 규제해야 돼. 정치적으로는 의미 있는 얘기지만은 이 친구들이 가격을 끌어올렸다라고 보기에는 굉장히 좀 무리가 있는 얘기다. 그리고 이런 걸 할 때 조심하셔야 되는 거는 그 나라에서는 우리나라 투자를 어떻게 보느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사람이 그 외국에 주택 살 때 어마어마하게 세금을 먹이고 이런다 그러면은 그럴 경우 우리도 먹어도 됩니다. 근데 우리만 왜 그렇게 그런 양국 호혜주의 이런 원칙도 있거든요. 외교에서는. 그런 것들도 좀 보셔야 되는 게 아니냐 그렇게 봅니다. 일단 어떤 경제학적이나 어떤 논문에서도 외국인이 사서 어떤 지역의 땅값이나 집값을 올렸다. 그런 증거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그 대신 이제 정치라는 게 항상 그렇더라고요. 옆에서 이렇게 신문을 보면은 이때 원인을 밝혀가지고 어떤 사람을 마녀로 규정을 하고 그분들을 이제 이렇게 좀 조져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면 인기가 있거든요. 그래야지 이제 원인도 밝히고 그리고 조치는 과정이 숙청한다 그럴까요? 그런 과정이 이제 시간이 걸리니까 정치인들은 좀 편해지는 그런 것 때문에 하는 것 같은데 실제 집값의 상승 원인에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있긴 있을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0.00001% 정도는 있을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어떤 그런 기사나 이런 걸 접할 때도 그대로 어쨌든 보면은 조금 네, 그렇죠. 잘못된 선택할 수 있다라고 이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에 또 새로운 부동산 형태에 대해서도 질문해 주신 분들이 있어요. 메타버스나 조립식 주택에 대해서 케빈 윤님께서 조립식 주택이나 메타버스 가상 부동산이 미래의 부동산 시장에 어떻게 영향을 끼칠 것인지. 네. 그 조립식 주택은 역사가 한 30년 넘었습니다. 근데 조립식 주택이 나올 때마다 전문가들은 굉장히 좀 불편해하는 게 조립식 주택이 어마어마하게 좋아지기 때문에 이것들이 이제 건축 공기 단축이라든가 건축비 인하라든가 주택 품질이라든가 어마어마하게 좋다라고 얘기하는데 지금까지 나온 거는 다 불만족스럽습니다. 그냥 지은 아파트가 제일 좋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또 그런 얘기가 또 나와요. 조립식 주택, 특히 이제 핀란드라든가 이런 나라들은 굉장히 추운 나라이기 때문에 단열 규정이라든가 잘하는 주택들이 있거든요. 그런 거 갖고 훨씬 좋다. 그러는데 아마 한계는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저는 이제 지금 당장 50년 지나면 다 조립주택이 될 겁니다. 프리패브리케이트라고, 프리팹이라고 보통 부르는데 그 공장에서 만들어서 조립하는 것들이 있죠. 그런 것들이 50년 지나면 다 바뀔 가능성이 있지만은 당분간은 틈새 시장 정도로 계속 살아남을 것이다. 그렇게 보여지고요. 메타버스 같은 경우, 우리 이제 처음 온다라고 생각하는데, 한 20년 전에도 그런 비슷한 게 있었어요. 사이버에 내가 도시를 가지면은 되고, 그걸 50만 원 주고 사고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네, 메타버스가 우리가 이제 중요한 거는 페이스 투 페이스 컨택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만나서 얘기하는 것들을 극복할 만큼 좋은 것인가, 화상회의라는 게 좋은 것인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고등학교 선배나 대학교 선배를 만나서 선배님 제가 사업하는데 1,000억 투자를 좀 해주세요. 이럴 때 여러분들이 화상회의를 통해서 메타버스를 통해서 얘기하는 건 불가능할 겁니다. 흔적이 남으니까. 보통은 이제 근사한 식당에서 날씨 얘기도 1시간 하고 최근에 교육에 대해서도 1시간 얘기하고 그러고 나서 제가 하는 사업이 훌륭한데 1,000억 대출해 주세요. 그럼 이제 성사되거나 안 되거나 그렇겠죠. 페이스 투 페이스 컨택의 수요는 항상 많습니다. 이제 이런 얘기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은 옛날에 팩스가 나왔을 때, 팩스 머신이 나왔을 때 어마어마하게 이제 도시는 망가지고 부동산 대세가 바뀔 것이다. 이메일이 나왔을 때 그 얘기했고 메타버스가 나오면 이제 도시는 왜 집중을 해야 되냐 이런 얘기들이 있었어요. 근데 페이스 투 페이스 컨택이라는 거는 이 모든 과정에서 어떤 기능들은 시내에 더 모인다.
더 모인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아이러브 스쿨 맨날 있었던 거 있잖아요. 초등학교 동창하고 저는 만날 이유가 하나도 없거든요. 근데 아이러브 스쿨이라는 게 생기면서 갑자기 초등학교 모임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죽을 때까지 안 만나도 돼요. 저 시골 출신이라서. 근데 갑자기 이상하게 만나요. 이제 온라인이라는 게 오프라인 모임을 더 강화하는 측면도 있고, 그 말은 이제 메타버스 되면 시내 오피스 하나도 없어야 된다. 물론 몇 개는 내려갑니다. 그걸 이제 우리 학계에서는 이제 프론트 오피스가 아니고 백 오피스나 미들 오피스 정도는 내려갈 것이다. 그 대신 페이스 투 페이스 컨택이 더 중요한 거는 더 모일 것이다. 뭐 그런 것들이죠. 그러면은 이제 가격이 떨어질 거냐의 문제인데 아마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근에 어떤 기술에 의해서 어마어마하게 혁신적으로 발전했는데 옛날 한 60년 전에 맨하탄 같은 경우에는 시내에 얼쩡거리는 사람의 한 20%가 에런드 보이였어요. 에런드 보이. 에런드 보이가 뭐냐면 우리 에런드 백이라고 남자들 요즘 차고 다니잖아요. 에런드 백 요렇게 생긴 백을 남자들이 차고 다니고 그 에런드 백이 에런드 보이가 차고 다니는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 이제 한 고등학생, 중학생, 초등학생이 서류를 전달하는 거예요. 옆 오피스에. 걔들이 항상 대기하고 있다가 서류 옆 빌딩 갖다 주면 막 뛰어서 갖다 주고 이런 거거든요. 그게 이제 팩스가 사라지면 다 사라지고 이제 인류는 도심에 있을 필요가 없다. 어마어마하게 이제 그런 걸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오피스는 계속 더 모였어요. 지금 이제 메타버스라는 기술 같은 게 분명히 비효율적인 아니면 이제 생산성이 떨어지는 것들은 밖으로 내보낼 거예요. 근데 시내에는 더 고차원적인 생산성 높은 것들이 다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한 몇십 년간은 메타버스 때문에 뭐 시내 집값 떨어지고 뭐 그런 것들은 아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네. 굉장히 자세히 답변해 주셔서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저도. 그다음에는 이제 뭔가 개인 투자자로서 좀 고민이 있으신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이제 강채영님은 대출, 세금 규제 등으로 이제 안 좋은 정책들, 좀 네. 불리한 정책들이 나온다면 투자를 잠시 멈추는 게 좋을지, 아니면 조금 방향을 틀어서 그래도 계속 뭔가를 해보는 게 좋을지 그런 고민이 있으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근데 이게 일반론적인 건 없습니다. 부동산에서는. 자기 자산 규모라든가 그리고 자기가 투자할 그렇죠. 기간이라든가 이걸 봐야 됩니다. 뭐 시장에서 지금 들어가는 게 맞냐 틀리냐. 저점을 잡고 싶다. 최고점을 팔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데 그런 것들은 항상 불가능한 거고요. 이제 본인이 이제 투자 성향에 따라서 어떤 차선을 택할 것인가의 문제가 중요한데 뭐 대출 규제가 있어도 사실 또 살 수가 있다 그러면은 대도시 정도면 괜찮은 상황이에요. 물론 값은 떨어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근데 뭐 떨어질 거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지금 10억짜리 계산의 편의상 계속 10억 얘기하고 있는데 10억이 뭐 8억 떨어질 거 기다리다가 예를 들어서 9억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12억 간다. 그럴 경우도 충분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지역을 계속 보다가 조금 떨어지면 산다. 이건 가능하지만은 어떤 목표가를 정해놓고 IMF 때 30% 빠져서 40% 빠져서 그건 좀 아닌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규제가 있든 없든 간에 투자 목적이 아닌 실수요자 같은 경우에는 가지고 있는 게 훨씬 뭐 좋다는 게 여러 입장에서도 보통 파악이 됩니다. 임대주택에 계속 살아도 되지 않겠냐 이렇게 하지만은 임대주택에 계속 사시다 보면은 결국 이제 자산도 없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결국은 자기 노후 자금도 좀 불편해지고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여러 측면을 봤을 때는 무조건 갖는 게 맞습니다. 무조건 갖는 게 네. 좋군요. 마지막에 강연 마지막에도 각자 도생 돕고 다이 말씀 주신 것 같은데 어쨌든 스스로 계속 공부하고 좀 자신만의 기준을 따라서 판단하는 게 굉장히 더 좋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네. 그다음에 안창구님께서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고 하는데 고점인지 저점인지 어떻게 파악하고 어떻게 비교할지. 아유, 세상에 그걸 알려면 뭐 여기 지금도 이제 주가가 3,300까지 갔다가 2,800 얼마까지 떨어졌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2,800이 저점이냐, 3,300이 고점이냐 그 얘기가 똑같습니다. 그건 알 수는 없고요.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거시경제입니다. 거시경제가 꼬꾸라지면 다 떨어지게 돼 있고, 그래서 적당한 시점. 지금은 거의 대부분의 전문가가 과도하게 올랐다, 자산 가치가 많이 올랐다는 게 이제 거의 대부분의 견해고, 또 하나는 이제 반대편에는 야, 돈을 그만큼 풀었으니까 더 올라도 된다. 이런 견해가 일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두 가지가 싸우는 건데,
고점 징후, 저점 징후 그런 것 정확하게 나오는 지표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버블 지수 이런 것들이 우리가 2000년대 노무현 정부 때 2005년인가요? 국토연구원이 그런 걸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주택은 버블이 30% 끼어있다. 조정받고 폭락할 것이다. 그때보다 지금 몇 배 올랐습니다. 재작년에 한국보험연구원이 또 그런 주로 관련단체가 그걸 얘기해요. 주로 좌파 정부가 들어서면은 집값이 지금 이상하다. 그 친구들이 이제 뭐 심각한 버블이 끼어있다 했는데 계속 오르잖아요. 그럼 그 버블이 언제 떨어져야지 버블인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집값이라는 건 어떤 연구를 보더라도 그냥 오르게 되는데 이게 이제 이렇게 오르는 거죠. 이걸 이제 어디까지 인정할 것이냐 그런 문제가 있는 것들이지 뭐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제 또 정책 관련해서 네. 질문이 또 많이 나왔어요. 민주 K님께서 현재 집값 상승의 가장 큰 원인으로 공급 부족을 꼽던데 네. 아까 강연 내용에서 공공주택이 답이 아니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또 어떤 방법이 공급을 원활하게 할 수 있나요? 라고 질문해 주셨네요. 선진국 정부들은 딱 뭐 한 가지 정책이 있습니다.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뭔가 하면은 국가에서 조금 힘들게 사시는 분들, 우리 소득 10분위 중에 4분위까지, 그러니까 우리 전체의 한 40% 정도 우리 저소득층을 위해서는 국가가 굉장히 많이 개입합니다. 임대주택을 짓고 또 뭐 직접 또 임대를 반 정도 주기도 하고 막 그러죠. 그렇게 지원하는 게 있고 나머지 60%는 어떻게 하느냐? 대부분은 가격이 오르면은 공급이 빨라지게 그렇게 대책을 만듭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최근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서울에, 강남에 좋은 아파트가 가격이 오르잖아요. 그러면 이제 강남에 좋은 아파트를 많이 공급하면 돼요. 근데 우리는 그 공급을 못 하겠습니다, 계속. 그러면은 이제 더 올라가겠죠. 이것 때문에 오르는데 그걸 공급 못 하게 하고, 그래, 또 쓸데없이 여기가 가려는데 여기를 이제 피 터지게 끌고요. 저기 뭐 고향에 집 짓겠다, 그것도 5년 뒤에 짓겠다, 막 그런 얘기 해요. 지금 여기가 가려워가지고 폭등해가지고 막 그러는데 저기를 이제 피 터지도 걸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집값이 잡히겠냐? 이런 시스템이 중요한 거예요. 가격이 오르면 오른 이유가 딱 있고요. 가격이 올랐을 때 딱 반영해서 딱 이렇게 공급이 되도록 해야 되고, 옛날 허리케인 카트리나 얘기를 제가 자주 하는데 미국 경제학회에서도 굉장히 문제가 됐어요. 뉴올리언스에 집이 한 20만 채가 30만 채가 전부 이렇게 잠겼어요. 근데 허리케인 카트리나는 정부에서 한 몇십조 원을 투자할 정도로 재난지원금 할 정도로 했거든요. 근데 정확한 금액은 제가 까먹었는데 원래 문수리하는 게 $1,000 정도예요. 현관 문수리 하는데. 근데 모든 집이 잠겼잖아요. 이 $1,000가 $50,000 이렇게 막 폭등한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폭등한 겁니다. 원래 100만 원 수리비인데 뭐 2천만 원 이렇게 된 거예요. 이거 가지고 이제 미국에서 이제 시민단체와 경제학계가 이제 패싸움이 벌어졌어요. 이 통일을 남기는 나쁜 놈들. 정말 이놈 새끼들 때려잡아야 한다.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미국에 있는 미국 전국의 목수가 뉴올리언스에 다 옵니다. 다 와가지고 갑자기 문수리를 딱 하는 거예요. 한 2년 만에 다 했어. 근데 이제 좌파 쪽의 시민단체 같은 경우에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야, 이거 더놈 새끼잖아. 그러니까 이제 야, 문수리 값은 그냥 $1,000 계속해. 그 대신 번호표 받아서 해. 비슷한 얘기가 생각나죠. 그 대신 이제 번호표 더럽게 재수없게 받으면은 40년 걸린다. 그게 이제 수요와 공급이에요. 수요와 공급인 게, 물론 여러분들이 $1,000가 중요하고 40년 동안 현관문이 이제 안 고쳐지는 상태에서 계속 살아도 상관없다. 이게 분양가 상한제나 그런 거예요. 가격이 높더라도 공급을 빨리 해서 가격을 더 안정화시키는 게 좋은 거지. 그냥 가격이 중요해. 그 대신 당신들, 로또 청약 기다릴 때까지 한 200번 해봐. 뭐가 좋은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건 여러분들께서 판단해라. 그때도 미국에서도 어마어마하게 이제 싸움판이 붙어가지고 결론은 대강 그런 식으로 났던 것 같아요. 근데 공공주택 공급도 똑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지금 여당 후보께서 아주 멋진 얘기를 했어요. 저도 이제 보고, 와, 멋있다. 역세권 아파트를 짓는데 30평형대인데요. 30년간 60만 원 월세로 살 수 있대요. 여러분 들으신 분에 잘 모르실까 봐 그러는데 서울 시내에 있는 원룸이
50에서 한 100만 원입니다. 원룸이. 아, 제일 비싼 거는 뭐 몇천만 원짜리도 있고. 그건 럭셔리 하이엔드고, 보통 한 50에서 한 80 정도 하는데, 이분은 이제 30평대 역세권 주택을 30년간 60만 원을 주시겠대요. 아, 그럼 우리 좀 행복해야 되잖아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민간 공급을 다 줄여버려요. 아까 전에 제가 분양가 상한제 효과 얘기할 때 초과 수요라는 게 생기잖아요. 그래서 민간이 근데 그 가격이 안 맞으니까 공급이 다 줄어요. 근데 그만큼 공공이 더 많이 공급하면 돼요. 근데 그런 돈은 없어요. 30평이면 제가 보기에는 한 2억에서 3억 정도 재정이 투입될 겁니다. 10만 채면은 30조, 100만 채면은 300조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걸, 이제 공공임대주택이라는 게 그렇게 공급이 과해지면은 오히려 더 민간주택 구축하기 때문에 더 줄어든다.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DW 모델, 4사분면 모델에 나온 것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공공임대주택 정책을 거의 폐기합니다. 그래서 미국은 공공임대주택 비율이 1.23% 될 거예요. 우리는 8%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대신 이 친구들은 현찰 지급을 더 좋아하는 거죠. 아이고, 저 300점 1년 예산이 아니고 요즘은 뭐 대선 후보자께서는 50조, 100조 이런 얘기를 워낙 많이 하셔가지고 댓글에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말씀 너무 재밌게 설명해 주신다고 네. 아주 댓글창이 뜨겁네요. 그러면 이제 정책하고 있으니까 계속 이어서 하자면 좀 여러분께서 네. 아까 전에 강연에서도 역설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왜 정부가 예견하지 못했을까? 진짜 예견을 못한 걸까? 아니면은 뭔가 어떤 의도가 있나? 요렇게 좀 의심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뭐 신념의 문제 같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하는 정책들은 2차 대전 이후부터 선진국에서 거의 다 실험을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다 나쁘다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이제 또 우리나라 우리 배달의 민족은 우리가 하면 된다 이런 정신이 있기 때문에 우린 다르다라고 간 것 같아요. 제가 뭐 여당 의원하고 또는 이제 뭐 시민단체하고 이렇게 토론도 나가봤는데 아까 전에 제기했던 키머니라든가 공급 부족이라든가 분명히 생긴다 얘기를 하니까 그분들이 뭐라는 줄 알아요? 우리는 안 생긴대요. 이유가 우리는 안 생긴대 그냥. 이유가 없어. 근데 정책을 만들 때는 보통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교과서에 이런 부작용이 있다 그러면은 그런 부작용이 예상되므로 정책을 만들 때 그 부작용을 막기 위한 대책도 같이 들어가야 돼요. 얼마나 졸속으로 했으면은 우리는 안 생긴다. 근데 다 생겼잖아요. 네. 하다못해 홍남기 부총리마저 뒷돈 갖다 주고 막 그랬잖아요. 자기 세입자한테. 그래서 저는 교과서에 나와 있는 것만 좀 봐서 그런 부작용이 예상되면은 거기에 대한 대책은 만들어야 된다.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저는 정말 황당한 게, 이런 얘기하면 또 공무원분들이 싫어하겠지만, 무슨 대책 만들 때는요, 뭐라는 줄 알아요? 어떤 기자분이 전화를 해서 이거 담당 누구예요? 전화하니까, 담당 모르겠대, 자기도. 담당자가 며칠 동안 안 정해져요. 그런데 국민들한테 발표를 했어요. 또 올해인가 작년인가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발표를 하는데, 그날 대책을 발표하는 끝에 뭐라 하는 줄 알아요? 자, 곧 보완 대책도 만들겠습니다. 국민이 주인이잖아요. 회장님이잖아요. 회장님 보고를 하는데, 회장님, 지금 담당자도 모르겠고요. 오늘 보고한 거는, 보완 대책 만들 테니까 나중에 또 들으세요. 야, 민간에서 하면 다 자릅니다. 다 자릅니다. 근데 그런 식으로 졸속적으로 만드는 게 너무나 저는 좀 당황스러워요. 이게 제가 보기에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선진국이라 그러면 OECD 국가 중에 한 반위에 유럽 국가, 서유럽 국가하고 미국 이런 걸 따지는데 그 친구들은 부동산 정책을 한 2, 3년에 한 개 냅니다. 근데 우리나라 공무원은 제가 보기에는 이제 거의 제가 보기엔 이번 정부는 정책 중독성이야. 한 2달 안 내면은 뭔가 손이 바들바들 떨리면서 야, 또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 뭐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정책이 안 나오면은 여당에서 모여가지고 지금 양도세 얘기 생각해봐요. 올 봄에 양도세 뭐 하겠다 여당 특위 만들어서 막 날려다 원상복귀했죠. 지금 또 막 양도세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엔 이 사람들이 그 지지율하고 정책을 항상 연관짓는 게 아니냐. 진짜 국민들 편 이런 게 아니고 좀 심각한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은. 생각이 참 많아지네요. 네. 근데 진짜 서민을 위하고 국민을 위하고 이렇게 했으면 이런 정책을 피하면 안 되죠.
제가 또 하나 주로 많이 드는 예가 뭔가 하면은 이런 게 있습니다. 정부에서 임대사업자들 정말 나쁜 놈들이다. 혜택을 없애자. 아파트 임대사업자 없앴습니다. 그건 좀 굉장히 잘못된 정책인데 정부에서 없앨 때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청담동에 압구정동에 아파트를 갖고 있는 놈들이 임대사업자 등록해서 대출도 많이 받아가지고 그래 투기를 해서 올렸대요. 근데 이제 임대사업자 중에 아파트를 갖고 있는 사람은 대략 한 25%예요. 그리고 임대사업자 중에 91%, 2%는 6억 미만 주택이에요. 제가 보기엔 정책 잘못한 거예요. 왜 30억짜리 아파트를 임대사업자 등록하게 해서 혜택을 줘? 바보 짓이에요. 그냥 한 5억 미만, 10억 미만 임대사업 하면은, 주택 하면은, 그 사람들이 집값 올린 게 아니거든요. 원래는 고가가 움직여서 다 올랐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저가에 대해서는 보호를 해줘야 되는데, 그렇죠. 이렇게 합니다. 저기 한 두세 명이 있어요. 이놈들이 집값을 올렸대. 제가 보기엔 그것도 올린 건 아닌데, 그 이놈 때문에 밑에까지 다 죽어야 된다. 정책을 그 따위로 만들면 되겠습니까? 그 따위. 누가 피해를 보고, 근데 그 중에 상당수, 몇 명은요, 그때 일간지 보니까 주택을 철거한 사람도 있습니다. 세금 낼 바에 철거하겠다. 정부가 임대주택 더 보호해야 될 반지하방 뭐 이런 방 있잖아요. 네. 그걸 철거하기 없애게 만드는 거예요. 아까 강에도 얘기했지만은 전 세계에서 71억 전세 세입자 보호하는 나라는 우리밖에 없습니다. 71억. 제가 죽을 때까지 벌어도 71억 못 벌 것 같아요. 근데 71억을 국가에서 보호해주고 있습니다. 그것도 정책이 잘못된 거예요. 10억, 20억짜리 걔들은 뭐 6개월을 하든 5년을 하든 뭐 10% 올리든. 근데 지들끼리 좀 잘해서 안정적으로 살아라. 그럼 끝나는 거지. 왜 국가가 거기까지 개입해가지고 71억짜리, 아이고, 이분 또 세입자니까. 그러니까 뭐 어떤 국회의원도 뭐 자기도 세입자다 그래서 몇십억짜리 전세를 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황당한 일을 하고 있는데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거 뭔가 하면 제가 아까 정책 중독증이라 얘기하는 게 정책을 만들 때는 보통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고요. 아이디어를 갖고 있고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스터디를 합니다. 해외는 어떻게 하지? 경제적으로 어떤 효과가 나타날까? 피해 계층, 수혜 계층, 장점, 단점, 장기 효과, 단기 효과, 지역별 효과 이런 걸 하고 공청회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만드는데 보통 한 1년 걸려요. 이번 정부는 작년에 임대차 법은 국회 소위에서 문구 수정하는 거 있죠? 그것도 생략합니다. 그건 법적 절차인데. 그런 식으로 날림으로 만드는 게 거의 습관화돼 있어요, 지금. 그래서 저는 그런 게, 저는 이제 옛날에 정책 과정에 좀 많이 참여했거든요. 아, 이번 정부에서는 절대 안 부르는데, 쓴소리 워낙 하니까. 근데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것은 이 정책으로 인해서 서민들이 도움이 되느냐, 그 다음 부동산 안정이 되느냐, 지역별로 어떤 효과냐, 장기 단기 효과가 어떠냐, 이런 걸 얘기를 하고 해야 되는데, 우리는 다 좋아집니다. 그리고 또 정치인이 나와요. 나와가지고, 야, 다 좋아지는데, 어떨 때는 이런 얘기 합니다. 6개월 후에 좋아져요. 1년 뒤에 좋아져요. 좋아진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지금. 난 정부에서 왜 그런 이상한 발언을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굉장히 시원시원하고 솔직하게 네.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어떻게 여러분들 답변 좀 되셨나요? 마지막으로는 조금 책에 대해서도 네. 질문해 주신 분들이 있어요. 또 여기 계신 분들이 공부에 대해서 굉장히 열정적인 분들이기 네. 때문에 그래서 읽어야 할 읽지 말아야 할 읽지 책. 말아야 할 책 그리고 어떤 인생책 이렇게 두 가지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일 좋아하던 책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분들 다 아는 책입니다. 저는 이제 곰브리지의 서양미술사가 제일 좋았습니다. 개인적으로. 서양 미술사. 서양 미술사. 어마어마하게 좋은 책입니다. 제가 그 얘기에서 좀 이상하긴 한데. 근데 거기에 보면은 이제 거기에 뭐 변정법 이론 비슷한 게 들어있는데 그 사람 그런 표현은 하나도 안 했지만은 세상이라는 게 항상 현재의 문제를 깨닫고 발전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다. 그 사람은 그렇게 서양 미술사를 일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종류의 책들은 굉장히 좋은 책이에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좋은 책들은 사실 수없이 많은데 저는 그냥 심플하게 이렇게 봅니다. 아이비리그의 교수가 쓴 책 번역서. 그럼 대부분 괜찮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괜찮은 건 세계적으로 유명한 저널리스트가 쓴 거. 저도 뭐 책을 좀 많이 보는 편이라서 그것도 괜찮고요. 예, 제가 좀 싫어하는 거는 이제 국내에서 쓰신 분들 책은 별로 안 봅니다. 그냥 뭐
어떤 분들은 심하면 신문 짜집기 한 게 너무 많고 그래서 이제 그 대강 그런 식으로 하면 좋은 책들은 다 걸러지고 나쁜 책들은 아마 상당 부분은 그 판단이 될 겁니다. 그리고 그 대신 이제 부동산이라는 거는 이제 투자 목적이다 그러시면요. 투자 목적이다 그러면은 지금 나와 있는 책 그냥 다 보세요. 그 사람들도 현장에 대한 지식과 이런 게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한번 보시는 게 괜찮을 것 같고, 그게 아니고 난 투자 원칙에 관련됐다. 그러면 아쉽게도 국내에는 그런 책이 없는 것 같아요. 이제 뭐 개발론 책이라고 해서 이제 미국에서 나온 책들도 있고, 그 다음에 투자론이라 해서 뭐 갤튼호라든가 이런 사람이 쓴 책인데 그건 어마어마하게 두껍습니다. 거의 번역하면 한 1000페이지 이상 나올 것 같은데, 뭐 그런 것들 책이 제일 좋은 책인데, 그 우리나라 학자들도 번역을 안 하고 있습니다. 왜 번역을 안 하느냐? 번역해봐야 1년에 100권 팔려요. 번역은 굉장히 힘들고, 그래서 이제 보통 안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도 갤트너 책하고 이제, 개발론 책은 아직 이름 까먹었는데, 그런 책들을 그냥 원서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책이 이제 펀더멘탈리, 그게 이제 제일 잘 잡혀 있습니다. 갤트너 책 중에 이제 커머셜 정확히 기억이 안 나요. 커머셜 리얼 이스테이트 대강 이럴 겁니다. 그 책은 정말 좋은 책이고요. 근데 나머지는 사실 그렇게 좋은 책을 본 적은 없습니다. 부동산 관련해서는. 그 대신 이제 어떤 투자와 관련해서는 항상 그런 것들을 봐라. 그리고 또 교수가 너무 한국 번역서를 많이 쓰게 되면은 이게 지금 폼 잡기가 좀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항상 영어책을 얘기하고 그래서 일부러 번역 안 한다 그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그러시군요. 근데 아까 전에 이제 질문하셨던 것 중에 좀 빠진 거라고 생각되는 거는 뭔가 하면은 네. 현 정부의 지지 학설 관련 이런 얘기도 좀 질문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현 정부의 네. 지지 학설은 논문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저는 이제 주류경제학이라고 표현도 하고 우파경제학이라고 표현합니다. 보통 학자들의 한 95% 이상은 대강 그쪽이라고 보시면 되고 5 내지 10% 정도는 이제 좌파 쪽에 돼 있고요. 근데 그쪽의 논문들은 아마 그런 걸 지지하는 게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통계의 바탕을 두고 또 계량경제학이라든가 이쪽에 난 결론을 봤을 때는 지금 현 정부를 지지하는 학설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저도 처음부터 계속 왜 반대를 근데 교과서에 교과서에 나와 있는 걸 반대로 하기 때문에 반대로 했습니다, 제가. 교과서대로 하면은 우린 다 찬성이고 디테일에서 약간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제 교과서에 나온 반대 행위만 계속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교과서에 나와 있는 얘기만 계속했습니다. 다주택자 규제에 대한 효과, 종부세에 대한 효과, 양도세에 대한 효과, 대출 규제에 대한 효과, 임대차법에 대한 효과, 이거 교과서에 다 나와 있습니다. 부동산 교과서나 경제학 교과서나 이런 데 보시면 다 나와 있는데 우리는 그 반대로 하면서 세상에 평화가 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것들은 좀 아닌 게 아니냐. 그래서 지지학설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자꾸 너무 새로운 얘기들을 해가지고 그건 좀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와서 이제 제 자랑질 비슷하게 하면은 우리 학교 자랑질인데 건대 대학원 입학은 어떠냐 네. 이런 질문도 있었습니다. 맞아요. 그 질문만 가면은 최근에 이제 좀 이상한 현상이 벌어졌어요. 그 대장동 화천대유 사건이 있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서울대학교 전자공학과를 나와서 취직 잘하면 삼성전자 하겠죠. 그래서 상무 전무로 은퇴하면은 돈 얼마 버냐. 화천대유 한 판하면 얼마 벌어요? 50억 벌잖아요, 무조건. 2년 근무하고 산재금 받아서 50억 받고 있는데 30 몇 살짜리 애가 그거 하는 게 부동산학과라고 소문이 났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경쟁률이 어마어마하게 세졌어요. 그래서 이제 대학원 자체도 한 6, 7대 1까지 가고, 학부는 이제 국가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서 가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모르는 거고, 이 대학원 자체도 이제 본인이 이제 얼마나 이렇게 학문에 기여할 수 있는가, 아니면은 이제 동기들하고 관련해서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가, 그런 기준으로 해서 뽑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이 떨어진 분은 제가 직접 본 것 중에 9번 떨어져서 붙은 사람도 있고요. 네. 그러니까 그래도 우리 학교 사랑해 주십시오. 사랑해 주십시오. 예, 롯데 부동산학과. 예.
이런 거 나중에 잘리는 거 아닌가? 아니 여기 질문해 주신 분 중에 물어본 분 예. 네, 계셨기 때문에 예. 네, 부동산학과 꼭 합격하시길 바랍니다. 예. 네, 그러면은 전반적으로 공부를 좀 더 네, 해보고 싶으셔서 예. 네네네. 그러시면.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질문을 다 이제 다룬 것 같아요. 예. 혹시 네, 여러분 다 답변 되셨죠? 네, 그러면 이제 저희 라이브 시사회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혹시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다면? 뭐 오늘 저한테 들었던 얘기들도요, 다 까먹으시고, 그냥 처음부터 다시 본다라고 생각하십시오. 제가 이제 거의 교과서 얘기를 주로 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교과서 얘기를 하시는 분이 많지 않아요. 본인이 생각을 많이 얘기하시는 편인데, 그래도 교과서라는 거는 뭐 수많은 논문들이 지지해서 만들어진 게 교과서입니다. 그런 가까운 책을 좀 보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현장과 관련된 책을 보시면은 큰 틀에서 좀 이해는 가지 않겠는가. 교과서 보실 때 수식 모형을 다 이해하려고 하시면 아마 다 포기하실 거예요. 그래도 이제 교과서가 제일 중요하다. 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펀더멘털에 조심하시고, 그리고 수많은 책을 보시되 저 말조차도 뭐 의심을 가지고 들으시고, 저는 참 무서운 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택시 탈 때 10,000원 아까워서 막 그러는데, 저도 물론 아낍니다. 저는 대중교통을 주로 이용하는데, 주식 5천만 원, 뭐 부동산 5억, 이거는 누구한테 술자리에서 들은 얘기 가지고 투자하더라고요. 이건 정상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저 10,000원짜리 택시비 아끼는 사람이 어떻게 10억, 5억 투자를 누구 술자리에서 얘기한 거 가지고 고급 정보다 그러고, 그런 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원칙은 시장 수익률보다 과다한 수익률을 보장하겠다라고 하면 일단 의심하십시오. 제가 다 물어봤어요. 시장 수익률보다 높은 수익이 발생한다.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자기 혼자 다 해먹습니다. 절대 남한테 안 알려줍니다. 근데 좀 돈이 모자란다. 부모하고 같이 합니다. 그 다음 단계가 형제하고 같이 합니다. 형제하고 안 되면 은행하고 같이 합니다. 근데 뭐 20년 만에 30년 만에 만난 고등학교 친구가 이 사업 끝내주는 사람인데 같이 하자. 그런 단계를 다 거쳐서 퇴짜 맞은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장 수익률을 상회한다, 아니면은 시장보다 좀 싸게 뭘 해주겠다, 그럼 다 문제가 있는 겁니다. 전세가 평균적으로 10억인데 예를 들어서 10억은 비싼 거 아닙니다. 근데 계산편의상 갑자기 어떤 집은 전세 7억이에요. 떼일 가능성이 50% 이상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싼 거는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비싼 것도 분명히 이유가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만 고민하시면은 큰 실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장시간 여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러면은 네, 올해는 조금 길어졌는데 오랜 시간 자리해주신 수강생분들도 감사드리고 교수님께도 감사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 라이브 시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